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출처는 2017년경 네이트판이라는 사이트에서 유명했던 박보살 이야기를 편집한 것입니다. 원저자가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글 사용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보았으나 지금은 나오지 않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 제가 태어나기 전 일. 먼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아셔야 뒷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어머니의 친한 언니분이 신수를 보러 용하다고 소문난 스님을 찾아가셨답니다. 어머니는 지금은 그런 걸 믿으시지만 그때는 점이나 사주를 잘 믿지 않으셔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어머니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 해가 가기 전에 딸을 가지실 겁니다. 그 아이 사주가 좋고 복도 있고 조상이 돌보는 아이니까 잘 키우세요. 딸이 훗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겁니다. 송구스럽지만 그 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 임신을 하셨고 저를 낳으셨는데요. 그 전에는 정말 힘들고 빚더미였던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소송에 휘말렸던 아버지 집안의 유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서 처음으로 통장에 큰 돈을 저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께서 저한테 복댕이 하셨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시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네요. 고등학교 때 만난 특별한 친구.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서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고를 다녔는데 범상치 않은 친구가 저한테 친구하자며 다가왔어요.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덩치도 크지 않은데 진짜 눈매며 입이며 분명하게 생긴 친구였거든요. 특히 눈이 완전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임기응변에 좀 능한 편인데 이 친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 사실만 말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탐지기 같았습니다. 이 친구를 박 여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박 여사와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한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차 조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어젯밤 꿈에 내가 나왔어. 다음 날 꿈에 나왔다던 친구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하고 학교에 왔어요. 아파트 물청소를 했는데 2층이라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박 여사의 꿈에 나온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한 번도 박 여사 꿈에 나온 적이 없었지만요. 피자집에서 있었던 일. 또 한 번은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희한테 피자를 사주기로 했어요. 피자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박 여사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친구 남자친구는 먼저 가고 저희끼리 집에 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갑자기 박 여사가 남자친구가 생글 친구한테 그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는 왜 그러냐고 내 남자친구 좋은데 왜 그러냐고 부러워서 그러냐고 했어요. 박 여사는 정말 진지하게 만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정말 난처했어요. 이상하게 박 여사가 엄하게 말하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박 여사 말로는 그 남자친구가 곧 감옥에 갈 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2달 정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동네에서 좀 논다는 애였는데 선배들 10몇 명이랑 같이 채팅으로 만난 여자 2명을 집단 강간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여사 말대로 그 남자친구는 정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뒤로 알게 된 이야기지만 박 여사의 이모님은 정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분이셨답니다.
이모를 닮았는지 박 여사도 뭔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해시태그 강둑에서 있었던 일. 그러다 제가 박 여사를 정말 다시 보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강이 있거든요. 강둑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치킨을 시켜서 강으로 갔어요. 며칠째 장마였다가 갯날이라 강물이 많이 불어있고 시원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박 여사가 완전 얼굴이 하얘지면서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좀 더 있다 가자고 했는데 진짜 무섭게 호통을 치면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싸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강둑 다리 쪽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강물 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귀신이라도 강 위를 달리다니 너무 웃기다며 웃었습니다. 근데 박 여사가 너무 진지하게 진짜 분홍색 바지에 흰 티셔츠 입은 여자아이였다고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친구들이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 재난정보 같은 게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찾는다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폰을 닫으려다가 제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땡땡, 나이 7세, 성별 여자, 흰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바지를 착용. 솔직히 그때까지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강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미에 사는 여자아이가 실종됐는데 오늘 저희 동네 강둑에서 발견됐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날 왔던 공익 채널 메시지에 그 여자아이가 오늘 강에서 발견된 그 아이였고 그때 박 여사가 봤다던 그 강물 위를 달리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박 여사를 박보살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보살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의 눈이 되어 갔어요. 큰아버지를 만난 날, 20살이 되던 해에 박보살님이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이 친구가 저한테 나 새벽에 너네 큰아버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어머니한테 엄마 큰아빠 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박보살님이 살아있는 큰아빠 말고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랑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남 이녀 중 막내인데 저희 집엔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새벽에 박보살이 목이 말라서 깼는데 어떤 남자가 제 발 밑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겁도 없이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가리키며 나는 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너무 외로워서 그렇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박보살이 근데 왜 얘한테 있어요? 라고 물으니 제 큰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던 동생 딸이니까 지켜줄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보살은 큰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큰아버지가 제 어깨에 계신 수호령이 한 분 더 있다고 고모도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그럼 고모도 봤냐고 물으니까 고모는 안 보이더라고 하더군요. 박보살이 가고 집에 오신 아버지한테 혹시 지금 큰아버지 세 분 말고 큰아버지가 또 있었냐고 하니까 둘째 형이 계셨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시다 신행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말은 아마도 큰아버지 혼자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모 얘기를 물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홍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두 분이 제 어깨 위에. 비록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지기 전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조상이 돌본다는 말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 스님도 참 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차 안에 있던 분. 이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보살이 지금 대전에 있거든요. 직장이 대전이라 자주는 못 봐도 집에 내려올 때마다 만나는데 제가 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제 차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데요. 차에 타더니 또 이상한 말을 시작했어요. 차 안에 음기가 가득하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박보살은 그런 장난도 많이 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근처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박보살이 심각하게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 없는데 하고 해맑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박보살 집 앞에 태워주는데 내리기 전에 하는 말이 사람들 좀 많이 태우고 다녀. 내 차에 있는 사람 춥고 외로워 보여. 어떻게 차를 타고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건지. 정말 속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어머니한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외사촌 오빠가 이틀 전에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오늘 발인인데 저를 그렇게 예뻐하더니 가는 길에 보러 왔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멍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라서 저를 정말 예뻐해주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던 오빠였는데. 울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그 말이 뭐냐고 물으니까 박보살이 그러더군요. 작년 여름에 너네 집에 놀러 왔던 사촌 오빠 맞지? 온몸이 흠뻑 젖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 가는 길에 너 보러 왔나 봐. 어머니와 박보살. 저희 어머니는 참 대쪽 같은 분이십니다. 한 번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되지만 또 한 번 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꼭 지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격 확실한 어머니도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믿으십니다. 조상님 이야기 이후로 완전 맹신 중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강아지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털 있는 동물들을 싫어하시거든요.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박보살을 살살 꼬드겼어요. 야, 나 강아지 키우게 내가 좀 도와줘. 밥을 한 6번인가 사줬습니다. 과외 알바로 벌어들인 제 소중한 돈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나서야 결국 박보살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해시태그 흰 강아지 이야기.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박보살이 키우는 강아지 세련이를 안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세련이가 자꾸 아버지를 보고 짖는 거예요. 저는 세련이 입막음을 위해 자꾸 육포를 물려줬는데 씹으면서도 짖는 녀석이었습니다. 박보살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요. 아니, 저는 시추나 요키를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속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박보살을 맹신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별다른 이유도 묻지 않고 백구 한 마리를 사오셨습니다. 말티즈나 푸들도 아니고 백구요. 그렇게 저희 집에 온 백구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녀석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을 보면 오줌을 잘잘 지릴 정도로 좋아했어요. 특히 백구의 아버지 사랑은 좀 남달랐는데 애가 다중인격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좋아서 난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짖고 꼬리 흔들다가도 물려고 하고. 암튼 이상한 백구 녀석이었어요. 근데 밥도 잘 먹고 집도 잘 지키던 백구가 어느 날부터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 한쪽 다리를 절고 허공을 보고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봐도 엑스레이 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백구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어요. 한쪽 다리를 아예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가족은 강원도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1박 2일 일정이라 충분한 사료를 백구 밥그릇에 담아주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강아지 수시로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갔다 돌아왔는데 항상 반기던 백구 녀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아버지가 뒷마당에 찾으러 가보니 백구 녀석이 거기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목줄을 메어놓고 갔었는데 어찌나 세게 당겨서 풀었는지 목줄이 목에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백구를 묻어주고 어머니가 박보살을 불러서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이 얘가 자꾸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엄마 설득해 달라 해서 집에 왔더니 마침 아버지가 집에 계시던데 아버지 오른쪽 바지가랑이를 애기 영가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련이가 자꾸 짖으니까 무서운지 숨길래 키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박보살이 제 부탁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하러 왔는데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 다리에 애기 영가가 매달려 있었고 세련이가 짖으니까 애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이거다 싶어서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박보살 말로는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한 이유는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는 이유에서였고 또 아버지가 다칠 오른쪽 다리를 백구가 다쳤고 아버지가 건너실 뻔한 요단강을 백구가 대신 건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세련이와 백구가 아버지를 보며 짖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그해 초에 어머니가 늘 다니시는 절에서 저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버지 이번 해가 너무 안 좋다고 이번 해만 넘기면 좋겠는데 힘들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갑에 부적도 넣어두고 절에서 등도 켜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박보살의 흰 강아지 덕분에 저희 집엔 항상 흰둥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빌라로 이사를 해서 말티즈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백구한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요. 잊지 않을게요. 대학 친구를 구한 이야기. 기독교인인 제 친구도 박보살을 맹신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랑 친한 대학 친구가 있는데 박보살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박보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학교 친구 혹시 자취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집이 다른 지역이라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박보살이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걔 한번 보고 이런 말 해서 미친 여자 같겠지만 내 친구 당분간 자취방에 있지 말라고 해. 그리고 너도 절대 거기 가지 말고.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대학 친구는 기독교인이라 그런 걸 전혀 믿지 않거든요. 정말 독실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박보살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을 테고. 그래서 대학 친구에게 억지 핑계를 대고 저희 집에서 며칠 통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사흘인가 지나서 친구가 전공 서적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학교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좀 들리자 해서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기다리고 있고 친구가 집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덜덜 떨면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친구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보살이 여기 있지 말라고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털렸다고 난장판이라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는 말이 걔 거기 있었으면 몸도 상할 뻔했어. 꿈에 어떤 시커먼 놈 2명이서 내 친구한테 나쁜 짓 하더라고. 만약 거기에 그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알게 모르게 강도 강간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박보살 덕분에 제 친구는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가 친구 반지랑 목걸이랑 노트북 갖고 간 놈들을 잡았는데 박보살이 꿈에서 보았듯 20대 남자 2명이 범인이었습니다. 박보살 이모님을 만나다. 박보살이 제 어깨 위에 계신 수호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며칠 뒤에 자기 이모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그 유명하신 박보살 이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장이 됐어요. 근데 예상 외로 이모님 인상만 보니까 정말 인자하신 보통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친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더러 앉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 앞에 앉았더니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도화살이 꼈네. 내 방에 꽃이 있나? 저는 도화살이 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도화살은 복숭아 나무도 꽃 화자를 쓰는 거라고 하셨어요. 복숭아 꽃이 예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랑 100년해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이 꼬이는 거랍니다. 예전 기생이나 요부, 지금은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들이 도화살 사주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에 꽃이 없었어요. 화분 키우고 이런 거 절대 못하거든요.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모님께서 좋아도 없냐며 자꾸 제 방에 꽃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면 제 방뿐만 아니라 집안에라도 꽃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도화살이 있는 데다가 집에 꽃이 있으면 그 기운이 왕성해져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꽃처럼 외모가 화려한 것들에 안 좋은 기운들이 숨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모님께서 저한테 있는 수호령들이 보이신다며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지만 외로운 영가들이기 때문에 도화살로서 저에게 보답받고 싶어 하신다는, 그리고 이젠 제 앞길에 수호령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서 어머니 다니는 절에서 그분들 천도제를 지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모님이 저한테 덧니가 있지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보이는 덧니는 없는데 위더금니가 안쪽으로 났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고기 먹을 때마다 자꾸 껴서 짜증이 났거든요. 안으로 난 덧니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시며 안으로 난 어금니는 숨겨놓은 자식을 뜻한다고 당장 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미꽃 벽지와 천도제. 집으로 와서 어머니한테 전부 다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미친 듯 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방 어디에도 꽃이 없는 거예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화초나 허브 같은 것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어머니랑 저랑 제 방 침대 위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방 침대 위에 벽이 너무 심심해서 제가 장미꽃 포인트 벽지를 붙여놨었는데 진짜 장미 넝쿨처럼 풍성하게 붙여놨었거든요. 박보살 이모님은 그걸 보신 거였습니다. 그 장미꽃들을 다 떼어냈고 다음날 치과에 가서 이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니는 절에 가서 제 어깨에 계신다는 조상님들의 천도제를 지내드렸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그렇게 3년 동안 지냈어요. 천도제 지낼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돈은 상관없다 치더라도 천도제 지내는 날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절을 해야 수호령 분들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하셔서 제 지낼 때마다 저는 1000배를 했습니다. 절 1000번 하고 쓰러지곤 했어요. 병원에서 링거 맞고. 체력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천도제를 끝내던 날 밤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셨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리더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외롭지 않게 간다고. 그러더니 횃불같이 동그란 불덩이 2개가 멀리 사라지더라는. 근데 도화살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20살 때부터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거든요. 성격은 좀 좋은 편이에요.
다행히도 박보살 이모님 덕분에 도화살이 순탄하게 넘어갔지만 천도제 끝나고 난 뒤부터는 좀 외로워졌습니다. 박보살의 장난. 박보살은 일반인과는 좀 다른 재주를 갖고 있는데 제가 가끔 박보살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저를 굴복시킵니다. 얼마 전 친구 생일날 박보살과 저를 포함해 5명이 모였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르려는데 박보살이 뭐 먹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고기를 외쳤습니다. 저는 육식주의자거든요. 진심 쭈꾸미 삼겹살이 너무 땡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박보살이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오늘 고기 먹지 마. 큰일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박보살 말에 좀 잘 따르는 편입니다. 굴욕적이지만 박보살의 포스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순한 양이 되어 물었습니다. 회 먹으러 가자. 오늘은 회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뭔가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박보살의 말투에 군말 없이 따라갔지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제가 단 한 가지 가리는 게 바로 회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스키다시로 나온 소라랑 새우님들을 다 까먹고 매운탕 한 뚝배기에 공깃밥 2그릇 먹었어요. 박보살과 다른 친구들은 회 맛있게 먹고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밥값은 더치페이였습니다. 아니 회 먹으면 매운탕 공짜잖아요. 저는 밥 2공기 먹고 15,000원 냈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친구들이 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 차 좁은데. 그래도 생일인 친구 때문에 금오산에 갔습니다. 거기 파전 완전 맛있거든요. 금오산에 가는 길에 제가 박보살한테 물었습니다. 박보살 근데 왜 오늘 고기 먹으면 안 돼? 박보살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회가 땡기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 친해진 박보살,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또 한 명. 이렇게 3명은 정말 베프를 뛰어넘은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주로 대구 만경관을 이용하는데 VIP 상영관에서 영화를 즐겼습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박보살은 액션 호러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하고 제가 이겼어요.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는 티켓팅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박보살이 야 저기 저 아줌마가 너 쳐다본다.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응? 누구? 누가 쳐다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보살이 저기 빨간 목도리 하고 안 보여? 한여름에 무슨 목도리? 이러면서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박보살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저는 박보살이 뭐 보일 때 제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박보살은 제가 겁먹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는 이거 안 보면 확. 저 아줌마한테 너네 집 따라가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까 그 아줌마 보인 거 거짓말 친 거 맞지? 미친 여자야.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이 앞에 팝콘 사던 내가 예쁘다고 했던 여자애 따라다니던데. 뭐? 진짜? 에이 거짓말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제 동공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박보살이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한다. 진짜 맞다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습니다.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제가 예쁘다고 했던 팝콘을 사고 있던 빨간 목도리의 영가가 따라다닌다는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럼 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빨간 목도리가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마 저희가 같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럼 영화관 안에서도 같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박보사를 제외한 저희 셋은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근데 눈치 없는 박보살이 하는 말, 야, 저기 있네, 저기. 저희 셋은 뭐라고? 못 들은 척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보라고, 저기. 지금 날 보고 있다, 웃네. 빨간 목도리 영가가 자기를 보고 웃었다고 대놓고 말하는 박보살이었습니다. 저는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무언가를 지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게 나을 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100%의 진실이란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쁜 여자애가 친구한테 나 영화 티켓 모으니까 아까 우리 영화표 줘라고 했어요. 친구가 영화 티켓을 건네주고 예쁜 여자애가 그걸 받아서 지갑에 넣는 순간 그 지갑을 쳐다본 제 눈을 정말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쁜 여자의 지갑 안에는 어떤 아줌마와 그 예쁜이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예쁜이의 엄마인 듯한 아줌마의 목엔 빨간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광명진언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참고로 저는 수능 치기 직전에 광명진언 계속 중얼중얼했는데 수능 망했습니다. 역시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군요. 암튼 몇 시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저희는 2층 주차장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박보사를 제외한 저희 셋은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툭툭 털었어요. 겁 많은 저희는 박보살한테 아까 그 아줌마 설마 혹시 내 뒤에 있냐고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아까 내릴 때 돌아보니까 그 여자 등에 엎여 있더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딸이 걱정돼서 왔나 봐. 아마 제가 그 예쁜 여자의 지갑 속 사진을 못 봤다면 이것도 박보살의 장난으로 기억될 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해시태그 아버지 친구분 이야기. 아버지 친구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형사 콜롬보를 쏙 빼닮으신 아버지 친구분. 평생을 흉악범들 잡으시느라 고생하시다가 은퇴하신 멋진 분이십니다.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큰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세요. 영악한 저는 예, 큰아버지. 냉큼 대답하면 용돈을 주시는 쿨한 분이십니다. 물론 주머니에 용돈 넣고 나면 작은 아빠 라고 다시 부르면 이 녀석아 하시면서도 웃으세요. 콜롬보 아저씨는 항상 유쾌하고 밝은 분이시지만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이 있으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몇 년 사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소가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이 있는 곳은 없다 하고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보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게 안 보이니 답답하셨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참 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변에 누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걸 못 견디시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무언가를 잔뜩 장만하시고는 박보살더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혹시 콜롬보 아저씨 아내분께서 신병을 앓는 건 아닌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오라 하며 박보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셨고 박보살이랑 집에 왔을 때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도 와 계셨습니다. 박보살이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을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돌 치우세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예의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박보살이 미소를 머금으며 아저씨 집에 돌이 많이 보인다며
여자는 원래 남자는 양인데 아주머니께서 여자 중에서도 음이 유독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찬기가 강한 사람이 있는 집에 돌, 특히 수석 갖다 놓는 건 정말 안 좋다고 했어요. 찬 기운이 강한데 찬 돌을, 그것도 수석이 집에 있으면 음기가 더 왕성해지고 음기가 왕성해진 신체에는 혼령이 깃들기 쉽다며 돌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콜롬보 아저씨는 몇 년 전부터 수석이나 화석 등 원석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좋은 돌들을 수집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본인도 생각해보니 집에 돌이 쌓여갈수록 아내분이 자꾸 아프다 하셨다고 하더군요.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께서는 얼른 집에 가서 돌들을 다 치우자며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은 요즘 하프 골프에 재미 붙이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두 분 다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참, 그리고 의리가 깊으신 콜롬보 아저씨는 박보살에게 작은 보답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막상 돌들을 전부 내다 버릴라니 너무 아까워서 아들 내외에게 좀 갖다 팔아보라고 하셨다는데 돌판 돈으로 박보살이 가방 하나 샀다고 하더군요. 해시태그 우리 아버지 이야기. 오늘은 아버지 등장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범상치 않은 분이십니다. 머리도 비상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세요. 또 글재주가 뛰어나셔서 우리 지역 단체장 분들은 연설문을 아버지께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길에 비 맞고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분이세요. 단점 2가지. 말이 많으시고 귀가 좀 얇으십니다. 아버지는 8살에 6.25를 겪으셨습니다. 올해 68세이시고 저는 늦둥이거든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이셨어요. 늘 반장을 하셨고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하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셨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화장품을 파시며 힘들게 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련하신 돈으로 지금 저희가 사는 지역에 정착하셔서 인쇄소를 개업하셨습니다. 그럭저럭 밥만 먹고 살 정도로 유지하시다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관공서 일도 아버지가 다 맡아 하시고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시던 인쇄업을 정리하시고 건물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 절에 가셔서 이 건물 사도 되겠냐고 스님께 여쭤봤는데 스님께서 절대 반대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귀 얇으신 우리 아버지 굉장한 가격에 그 건물을 사셨어요. 친하게 지내셨던 은행 지점장님이 자꾸 사라고 권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정해지셨습니다.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시거든요. 아버지는 부산 사람이시고 어머니는 서울 분이세요. 건물 구성은 이랬습니다. 1층 목욕탕 여탕 헬스장, 2층 목욕탕 남탕 찜질방, 3, 4, 5층 모텔. 나름 번화가였습니다. 처음엔 장사도 무지 잘 되고 이러다 재벌 되는 거 아닌가 했어요. 어머니도 스님의 염려는 잊은 듯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봅니다. 제 기억엔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 1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탕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탕에 갔더니 목욕탕에 자주 오던 동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열탕 그 뜨거운 물에다가 용변을 본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사람 아들인데 우리 목욕탕에만 오면 그렇게 해코지를 했어요. 여탕 훔쳐보고 남탕 어지럽히고 헛소리하고 거기에 용변까지 하다니. 물 다 빼고 청소하고 다시 물 받아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어서 보내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가게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그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손에 기름통을 들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신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열탕 사건을 생각하며 웃고 가게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아버지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보일러실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였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그분이 똥을 싼 것에 대해 꾸짖었다고 불을 질렀던 거예요. 119와 112가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번진 건 아니라 대충 수습을 하고 현장에 있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있다는 방화범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갔어요. 방화범이 기름통 들고 가는 거 봤으니까요.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좀 있으니 그분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합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다행히 화재 보험도 드러났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난 다 봤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맞으며 끌려가면서도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며 안 된데이 큰일 난데이 다 봤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인테리어를 손보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우리 목욕탕. 해시태그 302호에서 일어난 일.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모텔 봐주시는 이모가 아버지를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장기 투숙 중인 302호 손님이 아침에 슈퍼에서 술을 사오면서 이따가 일주일치 숙박비를 준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후가 되도록 숙박비를 주지 않기에 302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상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이 없기에 아버지를 부른 거였어요. 아버지가 다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 없는 객실 안. 우리 아버지는 촉이 좋으세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마스터키로 302호 문을 열었더니 302호에 투숙하던 손님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더라고 합니다. 방 안엔 온통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순간 아버지는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생각했고 누워있는 모양새도 꼭 자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 다가가셨답니다. 손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 손님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그 촉감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나무 등걸처럼 딱딱한 게 돌아가셨구나 라는 느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302호 손님은 돌아가셨던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고 자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119를 불렀고 그렇게 302호 손님은 돌연사로 판명 나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스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그제서야 후회를 하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초아향을 사오셔서 좋은데 가시라고 오랫동안 초아향을 피워두시고 막걸리를 따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줄긴 했지만 아버지의 인맥과 단골 손님들이 계셔서 운영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박보살이 심상치 않은 친구라는 것을 알아갈 무렵 친구들이랑 우리 가게에서 단체로 목욕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때를 밀어보려는데 박보살이 난 다 했다. 너희도 얼른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흥 깨는 데는 뭐가 있는 박보살이었습니다. 우린 때 다 밀고 나간다고 했더니 빨리 나와 심심하다. 라고 자꾸 재촉질 하더군요. 대충 헹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친구들 처음 놀러 온 건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셔서 아버지 어머니 차에 나눠 타고 우린 바비큐를 먹으러 갔어요. 저는 어머니 차에 그리고 박보살은 아버지 차에 탔는데 식당에 도착한 후에 아버지 표정이 계속 안 좋으신 거예요. 친구들을 데려다 주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내 친구 귀신 보니? 눈이 커져서 제가 되물었어요. 아, 걔 그때 내가 말했잖아요. 꿈 잘 맞는다고. 왜요? 걔 귀신 봐요? 아버지께서 아니 그냥 뭘 아는 것처럼 묻길래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뭐라 하던데요? 라고 물으니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양밥 하셨어요? 하고 묻길래 양밥이 뭔지 몰랐는데 막걸리랑 한 거더군요. 저는 그거 막걸리랑 한 거잖아요.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걔도 알아요. 우리 가게에서 사람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걱정돼서 묻겠죠. 걔 그런데 관심 많아요. 아빠는 은근히 겁 많으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니다. 걔가 그러던데 목욕하다가 뭘 봤단다. 제가 뭘 봐요? 귀신이라도 봤대요. 아버지께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아주 조금 겁먹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제가 내일 걔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경이 안 쓰이니? 안 그래도 여탕 아줌마가 자꾸 귀신 봤다 하는데 목욕탕을 시작할 때부터 여탕에 계시는 이모가 귀신을 봤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탕 이모가 몸이 안 좋은데 힘든 일을 하니까 기가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판단했었어요. 저는 그때 좀 겁이 없었나 봅니다. 아버지 말 듣고 진심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귀신이 뭐? 어쩌라고? 이런 정신 상태였어요. 그래 놓고 그날 밤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박보살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꼬치꼬치 캐물으니 입을 열기 시작한 박보살. 난 사실 영가를 본다. 내가 안 믿을지 몰라도 난 보인다. 영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이 일로 내가 날 멀리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나니까.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응, 그런 걸로 너랑 멀어질 일 없으니까 묻는 말에나 대답해 줄래? 저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빨리 아버지한테 별거 아니라는 문자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박보살 말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온탕에서 때 불리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냉탕에 계속 앉아 있는 거야. 난 진짜 이상해서 계속 힐끔힐끔 봤지. 저 여자 하체 마비 오겠다 싶어서. 근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르 일어나대. 일어나는 폼을 보니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탕 안에 사람이 많아지대. 너무 어지러워서 대충 씻고 나왔지. 너희 모텔에서 사람 돌아가셨다길래 기운이 안 좋아서 내가 헛것을 봤나 싶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양밥 하셨냐고 물었어. 저는 완전 놀랐지만 침착하게 그러니까 너도 확실하지는 않지? 라고 물었는데 몰라 우리 이모가 봐야 알지. 어쨌든 빨리 장사 접는 게 좋을걸. 문자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집으로 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박보살 이모님과 친하시지만 그때 어머니는 절에만 다녔지 무속인이 계시는 곳은 가보시지 않으셔서 좀 무서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박보살 이모님께 묻지 않고 어머니가 다니는 절 스님께 물으셨어요. 스님이 가게에 오셔서 둘러보시더니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건물 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며 당장 건물을 팔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잘 거래될 리가 없고 또 사람이 돌아가신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아 내월아 시간만 자꾸 흘렀습니다. 그러다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302호, 이번엔 여자 손님이 투숙했는데 다음 날 퇴실 시간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자 여관 이모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혹시나 나가는 걸 못 봤나 싶어서 문고리를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아! 여관 이모의 비명이 온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302호에 묵었던 여자 손님이 변기에 머리를 박고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왔는데 사인은 또 돌연사였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처음 샀던 가격의 반값에 건물을 내놓았더니 타 지역 사람이 건물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리가 20년 전에 커다란 병원이 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박보살이 봤다던 그 수없이 많은 영가들은 그때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적장애가 있던 분이 중얼거리던 말. 다 봤다. 안 된대. 큰일 난대. 방화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이사를 가버렸고 찾으려고 나서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뭘 보았는지 왜 큰일이 나는지 더 이상은 알고 싶지가 않아서 덮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왠지 모르게 건물이 자꾸 흉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보살의 어린 시절. 오늘은 박보살 어렸을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설날에 박보살 집에 놀러 갔다가 박보살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박보살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박보살 어머니께서 몸이 약하셨는데 어렵게 박보살을 가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통이 오셔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우시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셨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난 순간 박보살이 나왔다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박보살이 얼마나 성격 급한지요. 근데 탯줄이 다 안 나와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난리 났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박보살은 아기 때부터 유별났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 기저귀를 갈아야 해도 심지어는 기어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 않았고 또 반대로 부모님이 아무리 깍꿍을 외쳐대셔도 갖은 재롱을 다 부리셔도 웃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부터 좀 섬뜩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보살이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보살이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물으면 그냥 동화책 읽고 간식 먹었어 이게 다였다는.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길래 어머니도 정말 기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차가운 박보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셨대요. 다음 날부터 박보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매일 유치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던 박보살이었는데 한두 시간씩 늦길래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친구랑 놀다 왔다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 친구한테 고맙게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사교성 없는 박보살이 부쩍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애가 갈수록 밖에서 놀다 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해가 저물어도 오지를 않길래 걱정이 되신 어머니는 박보살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놀이터에도 운동장에도 박보살은 없었고 아버지까지 합세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박보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계속 동네를 돌며 찾기로 하시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박보살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날 박보살은 엄청 혼났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3시간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혼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한테도 아주 혼났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박보살은 친구네 집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네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고 다음부턴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물어봐 두셨답니다. 박보살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친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늦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또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겨우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마저 잃을까봐. 그런데 얼마 뒤 박보살이 또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유치원 근처를 돌며 박보살을 찾아다니시다가 문득 박보살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동네로 가셨어요. 마을 입구에 다다라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께 그 친구 집이 어디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또 한 명 데리고 왔나 보네 쯧쯧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것 같으니 그 아이 집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게 꼭대기 올라가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나올 겁니다.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좀 올라가다 보니 어르신들 말씀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이 보이시더라고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보시고는 어머니는 직감하셨답니다. 박보살의 친구라는 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박보살 이모께서 무속인이시고 돌아가신 박보살 외할아버지께서도 무속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박보살 어머니께서도 영적인 존재를 믿으시고 촉이 있으세요.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서서 어머니는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갑자기 어머니는 불안한 생각이 드셨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셨다고 하십니다. 박보살아 엄마 왔다. 집에 가자.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속 우셨는데 이상한 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 얼마인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보살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있던 발이 녹으셨다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박보살을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셨어요. 자초지종이야 어찌됐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합니다.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어르신들을 만났던 장소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어르신들은 안 보이시고 어르신 한 분만 앉아 계셨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드신 어머니는 그 어르신께 그 친구에 대해 물으셨고 어르신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따라와 봐라라고 하셨답니다. 그 어르신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같은 곳으로 박보살과 어머니를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여기다.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친구라 하는 딸아이가 여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어진 어르신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박보살네 어머니처럼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삼신할머니께 빌고 빌어서 딸을 낳았고 딸이 6살이 되던 해였답니다.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부모님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고 그날 밤 굴다리 근처에 벌거벗겨진 채로 싸늘하게 식어 있는 아이를 아이의 어머니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 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상한 건 해마다 그 아이의 기일이 가까워져 올 때쯤 낯선 아이들이 그 집을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보살 이모께서 계셨더라면 그 아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빌어주셨겠지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후에 이모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봤더니 재개발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보살의 첫 번째 친구는 슬픈 사연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삼촌 이야기. 우리 막내 삼촌은 큰 트럭을 하십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올해 불옥이십니다. 작년에 우리 집에 삼촌이 놀러 왔었습니다. 삼촌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어머니는 박보살 이모께 삼촌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모님이 삼촌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삼촌 살길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 정말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이모님. 우리 삼촌은 사주나 영가를 안 믿으십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촌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삼촌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서 탱화불사를 모신다는 말을 듣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몇 달 뒤 다급한 목소리로 큰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삼촌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삼촌은 어디 한 군데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난 곳이 과속하기 쉬운 곳인데 삼촌이 그날따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뜯어봤더니 속력 50km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만취 상태이셨답니다. 솔직히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삼촌이 피해자가 되어서 사고 수습은 벌금 딱지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합의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도리가 아니라고 운전자 보험 들어놨던 걸로 가족분들께 합의금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자리 깔아놓으시고 부처님께 매일 절하십니다. 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좀 신기한 건 사고 나기 전날 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 꿈에 나오셔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으셨다고 합니다.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삼촌은 그날 운전 정말 조심했다는. 암튼 저는 솔직히 그 사고 났을 때 속으로 탱화불사?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절에 시주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크게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액땜했다고 하시면서 만약 삼촌이 다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 글을 들으시고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분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겠죠. 도깨비 터 이야기. 이건 좀 예전 일인데 박보살과 제가 고등학교 동창 집에 놀러를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반찬을 정말 예술로 하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밥 없는 날은 반찬만도 한 통 다 먹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 쌀하고 반찬 재료 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집에서 뭘 먹으면 잘 체하는 거예요.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암튼 그날 박보살은 친구랑 화투를 치고 저는 또 냉장고 기웃기웃 뒤적뒤적.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뱅어포 무침. 뜨거운 밥 위에 뱅어포 무침 한 젓가락 딱 올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언제 왔는지 박보살이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먹지 마. 뱅어포 무침을 놓칠 수 없는 저는 왜? 배고파. 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단호한 박보살 때문에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박보살이 나가서 해물찜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놀다가 집주인 친구는 어머니 가게에 간다고 하고 가고 박보살과 저는 해물찜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박보살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친 여자 그런 집에서 밥 먹고 돌아다니니까 체하지. 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그 집이 왜? 하며 물었습니다. 박보살이 그러는데 그 친구 집의 영가가 정말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완전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영가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물 한 잔이라도 잘못 마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했어요.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밥 먹지 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이 몹쓸 소화력 덕분에 그냥 체한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박보살 말로는 그게 도깨비 터라는 건데 도깨비 터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죽어 나오거나 미쳐버리거나 잘 살던 집도 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운때가 맞는 사람은 들어가면 엄청 큰 부자도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데 잘 되는 거 바라고 들어갔다간 정말 큰일 치르는 거라 했어요. 그럼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어떨까?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날 밤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박보살이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너네 집에서 박보살이 영가들을 봤는데 몰랐냐고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 전부 다 귀신 봐. 어떻게 나오지 않느냐고 얼른 나오라고 했더니 아직은 사정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엄청 싸게 구했다며 처음부터 도깨비 터라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보살도 그 친구한테 얼른 나오라고 설득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봉고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충격에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참 계시고 아버지는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박보살과 저는 계속 친구를 설득해서 결국 친구네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은 어머니께서 다시 일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리고 제 착한 친구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뤄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제 친구는 한 번씩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박보살이 처음 집에 왔던 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말을 듣고 나왔더라면 동생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아마도 동생은 좋은 곳으로 갔겠죠. 제 친구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고 더 크고 단단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박보살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악귀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가들은 사연을 가진 것이지. 원한이 있어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해요.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적당히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라고 늘 말합니다. 86년생 29살 범띠였던 박보살은 친구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보살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으니 박보살 생애 처음으로 악귀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친구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보살과 그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가 어떤 아주머니와 아이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좀 아픈 것처럼 기력이 없어 보이고 아이는 진짜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학부형 앞에선 정말 다른 사람처럼 친절한 친구에게 감탄하며 다시 수다 산매경에 빠지려는 순간 박보살이 그랬습니다. 쟤네 엄마 많이 아프네? 쟤도 곧 엄마처럼 되겠다. 박보살이 영적인 능력은 있지만 보이는 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박보살은 제가 유명해져서 자신이 박보살인 사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제가 노벨 문학상 받을 때까지 자신이 박보살인 사실은 입 닫고 있는 걸로 했어요. 노벨 문학상 얘기하며 즐거운 커피 타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저희들. 다음 주 주말이 돼서 다시 만난 친구들 중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박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리적, 신체적으로도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거냐고. 박보살의 이모님도 신을 모시기 싫어 거부를 하시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셔서 신을 받으신 거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박보살을 통해 배운 건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선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의 원문은 네이트판에서 연재되었던 박보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일부만 유튜브에 올렸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박보살 이야기를 더 많이 올려주기를 바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든 찾아서 추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거나 원작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삭제 예정입니다. 행복하시고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